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저희가 그 챗 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또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를 들려드렸었죠. 못 보신 분들은, 못 들으신 분들은 12월 6일 김덕진 소장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참 이 기술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실감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생성형 AI, 또 양자 컴퓨터, 로봇까지 각종 기술 혁신이 진짜 표현 그대로 눈부시게 발전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생활사전 시간에는 2024년 이 기술 발전이 얼마나 더 나아갔는지 총결산해 보겠습니다.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리할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발전한 게 너무나 많아서 우선은 생성형 AI부터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사실 올해 워낙 경기 변동도 많았고 뭐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이 엄청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라고 할 만한 것은 생성형 AI 인공지능이긴 합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기술만 발전했다, 산업만 발전했다라기보다는 많은 경제 대국들, 선진국들이 이제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지원들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대기업들, 선도주자들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술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좀 배경이 열렸다라고 볼 만한 한 해가 올 한 해였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픈 AI의 챗 GPT가 공개된 지 거의 이제 2주년 정도 됐는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이 거의 연평균 성장률이 한 37%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그 스타트업 투자가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 한 40% 정도 늘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도 왜 우리가 그러면 이 생성형 AI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반추해 보면 결국 기폭제가 된 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멀티모달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이게 멀티모달이 단순히 글을 입력하면 글로 답을 해주고 내가 목소리로 질문하면 목소리로 대답해주는 것, 이걸 넘어서서 나는 글로 뭔가 명령을 하지만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영상을 만들어주는, 즉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입력값과 그 출력값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을 폭증시키고 또 다양한 활용처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AI가 맨 처음에 챗 GPT를 내놓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그 학습값과 데이터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그 막대한 자본과 돈을 가지고 있는 일부 선도주자들만 대규모의 LLM이라고 하는 자연어 모델을 가지고서 이런 AI 모델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인프라가 없어도 굉장히 소형화된 언어 모델, 이제 보통 이제 SLM이라고 부르는데 소형화된 언어 모델, 그리고 어떤 원하는 특정 분야에만 특화되어 있는 언어 모델을 만들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대규모 인프라가 없어도 특정 범주에서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다양화된 인공지능 모델이 등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각계각소에 쓰이면서 우리 일상 속에 많이 들어온 시기였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마트폰 시절에 앱스토어라는 그런 장터가 열리면서 애플리케이션을 내가 원하는 거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원하는 AI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다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또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제 돌이켜보면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챗 GPT가 일반 대중에 공개된 게 딱 2년밖에 안 됐어요. 엄청난 변화고 이제는 AI가 그림을 그려주는 것 정도는 사람들이 놀라질 않습니다. 음악 만들어주는 것도 놀라질 않아요. 뭐 동영상 정도는 만들어줘야 조금 이제 그래? 이렇게 하고 이제는 그 생산 현장이나 기업 맞춤형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챗 GPT 같은 이런 모델들이 나왔을 때에는 뭐 또 구글의 달리 같은 모델이 나왔을 때에는 약간은 재미 용도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주네. 이게 그 질이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만들어지네라는 어떤 신기함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은 뭐 일상 속에서 저도 그러하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실제 생산 업무 또는 실제 작업들을 많이 의존하는 데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기업의 50% 이상이 적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의 업무 중에 한 개 이상은 생성형 AI의 기능을 도입해서 대체하고 있어요라고 답을 했고요. 이미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한 73% 정도가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제 생성형 AI를 포함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뭐 흔히 얘기하는 화이트 컬러 잡 또는 단순 노동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주는 콘텐츠 제작 그리고 일반적인 제조업에 들어가는 그 작업들 교육이나 금융 같은 것들 그리고 심지어 바이오 의료 같은 어떤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한 분야에도 굉장히 폭넓게 적용되고 있어서 이제는 생성형 AI가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호기심과 어떤 펀의 관점에서 봤던 것들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일상을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2023년도 말부터 올해까지 어떤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냥 컴퓨터나 키보드, 마우스처럼 되는 거죠. 이거 없으면 또 이제 불편한 세상이 또 될 수도 있겠고요. 대부분의 유튜버들도 썸네일 만들 때 인공지능 서비스로 그림을 또 생성을 하기도 하고 언론사에서도 최근에 또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개발사들 덩치도 커지고 있고 몸값도 올라가고 있어요. 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챗GPT 만든 오픈 AI부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오픈 AI가 올해 10월에 가장 그 최근에 투자 유치를 한 게 당시에 인정받은 기업 가치가 1,5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208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이때 투자를 받은 게 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조 7천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누적 투자금만 해도 한 178억 달러를 받았는데 네. 당연히 여전히 인공지능 중에서는 가장 선두주자이고 본인들이 생성형 AI에서는 헤게모니를 가져가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 주간 활성 사용자 즉 한 주 동안 활성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사용자 수가 한 3억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 5월에만 해도 주간 활성 사용자가 2억 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거의 한 6, 7개월 만에 1억 명 정도가 순증을 한 거고요. 대부분의 매출이 구독 서비스, 그러니까 매달 결제하는 이런 유료 서비스에서 발생을 하는데 올해 연매출이 한 37억 달러를 예상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일반 사용자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챗GPT 오픈 AI 서비스에는 그 API라고 하는 기능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하는 것들을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다른 플랫폼에 얹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뭐 일종의 그 앱 개발 앱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개발자나 많은 스타트업들이 본인들의 서비스 또는 어떤 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이 오픈 AI의 API를 끌어와서 이용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런 그 일반 대중 소비자들뿐만이 아니라 AI 스타트업 인프라에서도 일종의 우리는 기반 서비스 업자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지위를 공고히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간으로 이 챗GPT를 사용하는 사람만 3억 명이 넘는 거고요. 또 그 오픈 AI 출신으로 또 다른 AI 개발사들을 창업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다른 그 AI 기업들도 유니콘 반열에 오른 데가 많이 있습니까? 사실 생성형 AI 분야에서 투자 유치 기사를 보시다 보면은 설립한 지 1년 만에 뭐 유니콘, 설립한 지 2년 만에 기업 가치 뭐 수십억 달러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포모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배제되기 싫은 두려움에 굉장히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인데요. 네. 실제로 보면 미국의 뭐 퍼플렉시티 AI라든지 클로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스타트업도 있고요. 프랑스에도 뭐 미스트랄 같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대부분 대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뤄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기업 가치를 올려왔습니다. 특히 퍼플렉시티 AI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투자한 걸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올 한 해에만 총 4번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4번의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그럴 때 맨 처음 기업 가치가 한 5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700억 원이었는데 가장 마지막 투자 유치를 통해서 몸값이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조 원까지 뭐 폭등. 막대하게 네. 폭등을 했고요.
영상 이미지 분야에서도 뭐 스테빌리티 AI라고 하는 영국의 스타트업, 런웨이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 미드저니 같은 이런 회사들이 우리는 텍스트 글자가 아니라 텍스트를 영상으로 만들어주고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어떤 영상 그 분야에서 서비스를 가져갈 거야라는 방식으로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 어떤 신기술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설립한 이런 인공지능 회사인 xAI라고 네. 하는 회사도 요즘 빠르게 추격 중인데요. 가장 최근에 우리는 챗GPT랑 경쟁할 새로운 AI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고 12월 초 이달 초에 우리 돈으로 한 71조 원 정도 기업 가치의 60억 달러, 그러니까 8조 5천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밝히기로는 이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서 우리는 슈퍼컴퓨터를 더 확장할 것이고 이 인프라 슈퍼컴퓨터를 확장해서 오픈 AI에 경쟁할 수 있는 생성형 AI를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동안 대중 사용자들이 챗봇처럼 물어보던 그런 간단한 수준을 좀 벗어나서 이제는 기업형 또는 어떤 산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공지능, 이제 보통 AI 에이전트라고 불리는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 좀 확장시키겠다라는 포석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비서처럼 약간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게 이제 2025년이 어떻게 보면은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방금 얘기해 주신 자비스도 되게 좋은 사례고요. 네. 사실 우리 일상 속에 어느 정도의 인공지능 에이전트 그 인공지능 비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 상상해 보면은 스마트 홈이라고 하면 내가 집에 오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어떤 온수가 뭐 욕조에 받아지고 뭐 침대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연동된다면 사실 이런 것도 IoT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일종의 AI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고요.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도 고도화된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는 내부의 탑승자의 상태를 파악한다든가 주변의 환경을 파악해서 본인이 스스로 어떤 그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그것 또한 AI 에이전트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엄밀하게 설명해 보자면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외부의 환경이나 지금 주어진 조건을 인식하고 스스로 목표나 어떤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자율지능형 AI 시스템을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단순히 물어보고 답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조건이면 이 사용자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먼저 제안도 하고 작업까지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생성형 AI가 충분히 발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2025년, 2026년부터는 이것들이 AI 에이전트로 우리 일상 속에 또는 기업의 어떤 업무에 훨씬 더 깊게 침투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오픈 AI의 그 샘 알트만 CEO 같은 경우도 넥스트 빅 띵, 그러니까 다음의 큰 혁신은 AI 에이전트다라고 얘기를 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파고들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같은 경우도 인도 IT 기업들과 어떤 간담회를 했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IT 기업들의 AI 에이전트 전환을 돕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의 인프라를 적용하기 위한 어떤 영업적인 전략 마인드도 있겠지만 그만큼 AI 에이전트로의 그런 IT 기업들의 전환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10월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전 세계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약 한 8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1조 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도 이 분야에 거의 1조 달러 정도의 돈을 계속 투입을 하면서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이걸 영업하기 위한 어떤 경쟁에 뛰어들어 있다. 그리고 그런 전환점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이 큰 회사 빅테크 기업들도 하나하나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에게 또 투자를 해서 약간 씨앗을 뿌려놓는 거네요. 거미줄처럼. 또 하나가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도 많이 또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자주 등장한 거 보니까 이 분야에서도 뭔가 좀 기술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나 봐요. 네, 과거의 그 자료들을 보면 양자 기술, 이제 퀀텀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 양자 기술이
거의 1980년대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네. 이제 찾아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주 대중들의 어떤 보도에서도 좀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양자 기술이 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양자 물리. 네,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이제 양자 역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어떤 정보를 처리하거나 신호를 전달하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양자 역학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머리로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정말 작은 원자의 움직임, 정말 작은 미시의 원자의 상호작용들을 연구하는 이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것이 양자 기술이고 그 양자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양자 컴퓨터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컴퓨터라든지 어떤 정보 처리 그 장치보다 수백 배로 훨씬 더 높은 성능과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대용량 정보 처리가 필요한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꿈의 컴퓨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양자 컴퓨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이게 사실 좀 양자 물리, 양자 역학이 어렵긴 어려워요. 닐스 보어가 한 말인지 리처드 파이만이 한 말인지는 헷갈립니다만 양자 역학, 양자 물리를 다 이해했다고 말하는 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차원이 다른 세계의 이야기니까. 그러면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그게 양자 컴퓨터다. 뭐 단순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뭐 간단히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컴퓨터는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이제 최소 단위가 비트라고 하는 것으로 연산이 되고 있고 그 이진법 0과 1로 정보를 표현한다라는 게 지금의 컴퓨터이고요. 예, 양자 컴퓨터는 이제 최소 연산 단위가 좀 다릅니다. 이게 비트가 아니라 큐비트, 퀀텀 비트라고 해서 이제 큐비트라고 불리고요. 네. 이것도 물론 0과 1이 있지만 0과 1만 있는 게 아니라 0과 1이 조금 그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중첩되거나 서로 얽힌 상태, 그러니까 일종의 2차원이 아니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 다단하게 3차원, 4차원으로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양자 컴퓨터의 기본적인 연산 단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0과 1이라고 하는 이진법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굉장히 다양한 상태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큐비트라고 하는 이 양자 컴퓨터의 기본 연산 단위가 20개 있다라고 할 때 그 20개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100만 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2의 10승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컴퓨터보다 훨씬 더 대용량의 그 정보를 한 번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그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나 계산의 정확도나 대용량 계산이 필요한 모든 분야,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합적인 뭐 화학, 물리학,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인공지능까지 대부분의 영역에 그 어떤 인프라의 차원을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실제로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물리적인 컴퓨터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큐비트를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그동안 쉽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굉장히 오래전에 등장을 했으나 최근까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진주님이 오늘 방송 너무 어려워서 질문을 못 하겠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양자 물리는 원래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용을 했던 그 명언, 양자 물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해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다. 리처드 파이만이 말씀한 거라고 고은호님, 한규봉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건 이 양자 컴퓨터가 그럼 상용화 단계까지 온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게 양자 컴퓨터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물리적 컴퓨터 환경으로 만들려면 물리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큐비트라고 하는 것들을 원자 수준에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생각해봐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큐비트를 물리적 환경에서 구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그 과정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한때 논란이 됐던 이제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초전도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정밀한 제어와 뭐 진공 광학 장비 등등이 필요한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완성형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양자 컴퓨터가 이야기되고 있는 이유는 양자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오류는 존재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기술 개발 수준이 그 현재 존재하는 오류 노이즈를 일부 보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들도 양자 슈퍼컴퓨터를 좀 상용화하기 위한 개발을 작년 올해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올해 대규모 양자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를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구글이 가지고 있는 퀀텀 AI라고 하는 플랫폼과 협력을 해서 차세대 양자 컴퓨팅 장치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글이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팅 플랫폼에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노이즈는 존재하지만 그 노이즈를 조금 억제할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에 부족한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일반적인 스타트업들이 직접 등장하기는 좀 어려운 분야이지만 이제 연구소라든지 어떤 그 학계가 함께 이런 기술 개발이나 투자를 좀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고, 다만 생성형 AI에서 오픈 AI가 먼저 승자였듯이 네.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양자 컴퓨팅 기술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이래서 또 국가적으로도 또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삶에 양자 컴퓨팅 기술이 들어온다. 양자 기술이 시장에 나온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어떤 기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양자 기술과 관련된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한 해 동안 쏟아졌는데 그중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네. 두 개의 분야를 꼽았습니다. 하나가 바이오 신약 개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금융인데요. 이 바이오 신약 개발이 결국 이제 화학적인 반응들 그리고 우리 몸속의 생체 반응들을 이제 추정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계산이나 시뮬레이션의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뭐 어떤 화학적인 반응, 약물 효능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우리 유전체를 분석해서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들의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톡톡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분야 금융 같은 경우는 투자의 리스크를 분석하려면 이게 단순히 어떤 그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각적인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분석하는 것들, 그리고 최적의 투자 조합을 분석하는 것들,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 암호화를 시키고 보안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데이터 처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정보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자 컴퓨터의 등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업계 관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글로벌 양자 기술 투자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한 17억 달러, 2조 한 3천억 원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으면 특히 중국이 정부 주도로 양자 기술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작년에 투자했다고 하고 있어서 그만큼 기술 패권 경쟁이 양자 산업에서도 예상된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이제 반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할 때 화학적인 조합을 훨씬 더 많이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양자 컴퓨터로 해킹을 또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양자 기술 보안을 또 우리가 또 강력하게 쌓아놔야 되는 거고, 이게 또 항상 기술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의 양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데이터들을 보관을 해야 하고 또 꺼내서 써야 하고,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도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겠어요. 올 한해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베인앤컴퍼니 얘기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 동안에만 AI 처리량이 거의 매년 30%에서 35% 정도 늘어날 거다. 매년. 네, 그러면 향후 10년까지는 무조건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 순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말 올해 초에는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제 파생 분야들, 에너지를 만드는 스타트업들, 이런 신에너지 원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던 것 같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나왔던 것들이 이제 원자력 기술이라든지 대체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사용을 좀 효율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한 해에 좀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서버라든지 여러 뭐 GPU 기술들 있겠습니다. 반도체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전력 아닙니까? 전력을 또 어마무시하게 잡아먹는 거고 지난번에 우리가 원자력 기술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전력에 대한 소요 때문이잖아요.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가장 먼저 좀 상용화 될 만한 것들이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해서 아마도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이게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는 뭐 3분의 1, 정말 작게는 5분의 1 정도 크기이고 작기 때문에 이제 건설이나 설계 비용이 좀 절감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개의 원자로를 필요한 그 장소에 가져가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더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세계 최초로 SMR 설계 인증을 받은 회사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는 이제 상장사인데요. 여기는 2029년도에 우리가 상업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지금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빌 게이츠가 직접 설립한 테라파워라고 하는 SMR 기업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올해 6월에 미국 한 주에 첫 SMR 건설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2030년 지금으로부터 약 6년 뒤부터는 상업적으로 이 SMR을 가지고 전기 생산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일부에도 이 SMR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같은 경우도 이 SMR을 좀 조기 배치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업들에게 총 9억 달러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 기업 그 지원 대상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테라파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그 빅테크들 같은 경우도 뭐 아마존, 구글도 직접 이런 SMR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전력 공급 파트너십을 맺거나 하면서 SMR 선두 주자들과 빠르게 손을 좀 맞잡고 나아가겠다라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형 원전인데 그 소형 원전이 처음으로 가동하는 게 2030년으로 기대가 된다는 한 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전력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핵융합 기술 있지 않습니까? 핵융합 기술. 이게 인공태양이라고 했던 그거죠. 아까 청취자분이 오늘 어렵다고 하셨는데 계속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또 이게 공부가 많이 돼요. 예. 핵융합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무거운 원자를 깨는 핵 분열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건 핵융합은 이제 2개 이상의 원자를 합치는 방식인 거고요. 태양이 자연적으로 에너지를 내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뭐 꿈의 핵융합이다라는 그 타이틀이 붙어 왔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에 좀 뭐 일부 실험이지만 성공하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챗GPT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좀 발을 담그고 있는데 2013년도에 설립된 헬리온이라고 하는 핵융합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이 샘 알트만이 당시에 투자를 하면서 2021년도에 투자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규모 중에 가장 큰 금액이다라고 밝히면서 한 3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화제가 됐기도 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헬리온과 투자를 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는 2028년도까지 첫 번째 상업용 발전소를 가동하겠다라고 밝혀서 미국 워싱턴에 실제로 핵융합 장치를 건설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그 대표 주자가 미국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투자자들 그 명단을 보면 구글, 쉐브론, 골드만삭스, 록펠러 센터 이런 곳들이 투자를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2030년도까지는 우리가 핵융합 발전소의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기치를 내걸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샘 알트먼이 SMR에도 그렇고 핵융합 발전에도 그렇고 사전에 이런 쪽으로 투자를 또 많이 해놨다라는 게 누구보다 이 전력 수요가 커진다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오픈 AI가 대박 나기 전부터도 샘 알트만이 돈이 좀 많았었나 보네요. 네. 원래부터 사실 막대한 돈으로 오픈 AI뿐만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산업 밸류체인에 투자를 해왔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반도체 칩이라든지 AI를 구동하기 위한 신전력이라든지 뭐 심지어 로봇 같은 분야에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빠르게 그 발을 담그면서 정말 성구안이 좀 있다라고 그 많이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로봇 이야기 나왔으니까 로봇 얘기 좀 여쭤볼까요? 우리가 그
육안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기술 중에 사실 뭐 일반인들한테 데이터 센터 잘 안 보이고 이런 AI 서비스도 사실은 어떤 가상의 공간에 있지만 컴퓨터 모니터로 보여지는 거긴 한데 로봇의 기술 발전이 가장 눈에 띄긴 합니다. 그 이제는 식당을 가면은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이 서빙 로봇. 귀여운 서빙 로봇 많이 보시고요. 공항 가거나 뭐 일부 은행을 가도 그런 것들이 이제 안내 존재하는데, 로봇. 네,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챗 GPT를 쓰면서 놀라지 않듯이 그런 로봇들을 봐도 일상적으로 이제 인식하기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 네. 너 여기 있니? 이래. 이제 최근에 등장한 게 이제 로봇 3.0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제는 더 사람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가상의 그 SF 영화를 보면 등장했던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을 머리의 지능으로 삼아서 이제는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됐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테슬라가 공개한 옵티머스 그 로봇을 보면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 또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뭐 바텐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좀 하긴 하거든요. 칵테일까지 만들어주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는 단순한 로봇 아니면 우리가 뭐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 팔 같은 것들 그런 게 아니라 인간 같은 로봇 그리고 인간처럼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처럼 생각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로봇 3.0이라는 게 등장을 했다.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업계의 평판이긴 합니다. 그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거. 소리도 인지하고 화면도 인지하고 말도 듣고 생각도 하면서 표현해내고 이게 로봇에서 다 구현이 되면서 그것도 직립보행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시대가 됐고 손가락 관절도 뭐 수십 개가 된다고 하고 그런 놀라운 흐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로봇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작년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로보틱스 스타트업에 이루어진 전 세계 벤처 투자가 670여 건, 총 규모가 한 69억 달러 규모였는데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그러니까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 집계된 로보틱스 투자가 네. 건수는 더 적습니다. 470건인데 규모가 64억 달러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막대한 투자가 로봇 스타트업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사실 이 로봇이 단순히 혼자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생성형 AI 혁신에 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얘기하는 것들이 보통 사람처럼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복합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사람처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이제 AGI라고 하는 범용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즉 단순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들을 한꺼번에 사고하는 범용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범용 인공지능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 같은 로봇의 시대도 좀 더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한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범용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그 올해 설립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같은 해에 기업 가치 20억 달러에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정도를 투자받은 피지컬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설립되자마자. 예, 여기가 직원 수 한 30명 정도 되는 굉장히 아직은 작은 회사인데 오픈 AI와 제프 베조스 같은 투자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을 구동하기 위한 로봇의 뇌.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대표 주자가 아마도 기사에서 보셨을 수 있는데 피규어 AI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올해 투자 유치에서 기업 가치 한 20억 달러에 6억 7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받았고요. 여기는 2022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간단히 얘기 드리면 사람처럼 보고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처음으로 상용 계약을 맺은 게 BMW인데 BMW 미국 그 제조 공장에 이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해서 제조를 일부 하겠다라는 상업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투자한 또 다른 스타트업이 노르웨이의 원엑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도 오픈 AI의 그 챗 GPT를 연동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로봇인데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선반의 물건을 꺼내서 상자에 담고 그리고 이게 몸을 구부려 가지고 전기 선들을 연결을 하는데 그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처럼 상호작용하는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픈 AI의 챗GPT 모델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머지않은 시간 안에 우리 집에 와서 마치 이제 일을 도와주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중국 쪽에서도 AI 기술, 로봇 기술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또 미국은 뭐 너무나 당연하고 일종의 국가 간의 패권 경쟁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뭐 생성형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핵 에너지, 양자 기술, 로보틱스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책 과제처럼 여기는 전략 산업이긴 합니다. 이게 안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떤 전쟁이라든지 전투에도 사실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보안이라고 하는 것과 가장 결부되어 있고 금융 인프라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 모든 분야들이 미국과 중국, 유럽의 패권 경쟁 그리고 전략적인 그 정책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분야들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AI나 반도체나 양자기술 모두에서 자기들의 선도적인 위치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공공기관들 그리고 산학 연구소들이 민간 기술 기업과 좀 협력을 하는 사례도 조금은 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가 지원 R&D도 이제는 좀 투입이 될 시기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런 그 기술 경쟁, 어떤 그 데이터 주권 확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에서 조금은 좀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도 좀 이름을 많이 올려야 될 텐데요. 또 기술 혁신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부작용도 좀 보이고요. 데이터 관리 문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었고요. 사실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뭐 딥페이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의 일상과 결합되면 결합될수록 그만큼 AI 윤리나 AI 규제나 정보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각국의 정부나 여러 가지 국제 기구가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사용, 인공지능의 어떤 정책적인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정보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GDPR이라고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일부 주에서 프라이버시법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측에서는 이 기술을 개발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다른 한 축에서는 그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규제 정책 이런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기대가 되는 바는 이제 전반적인 성숙이 같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동시에 또 같이 주목되는 분야가 이제 사이버 보안 분야. 데이터 정보를 관리하고 사이버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분야의 투자도 약간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미래도 또 무거운 과제도 같이 있습니다. 박미영 님이 조가연 이사님 자료조사 어떻게 하시나요? 대단하네요. 덕분에 늘 쉽고 편하게 듣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챗 GPT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AI 로봇은 아니고요. 예.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